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리뷰해 드립니다. 리뷰아이즈 채널의 저는 강성모입니다. 오늘도 역시 역사의 역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랑케가 독일에서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목적과 시선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의 임무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사회를 변혁을 일으키는 주된 동력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 사회가 질적으로 변하는지를 탐색한 끝에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역사 법칙이 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발견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르크스입니다. 공산당 선언의 저자이기도 하죠. 한때 지구 절반을 차지했었던 이데올로기였던 그 공산주의의 주창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르크스는 역사학자나 역사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 경제학자, 사회정치학자 혹은 혁명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가 저술한 책들 가운데 역사서라고 불릴 만한 책은 없어요. 사실. 정치나 사회 비평 쪽으로 탁월했던 마르크스는 역사를 보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독특한 역사 시선은 역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는 사회의 역사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역사 법칙으로서 계급투쟁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와요. 즉, 이 사회와 역사는 항상 유한계급과 무한계급 간의 투쟁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았던 견해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들 중에서 인간의 계급을 나누고 계급 간의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았던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사가들 중에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혹은 사마천, 이븐 할둔, 랑케, 그 어떤 사람도 이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도를 지어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 공산당 선언은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던 노예라든지 농노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피지배 계급, 바로 이 사람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역사의 개념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지배자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배자들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지 아니면은 역사,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소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소시민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배계급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거에 집중한다고. 특히나 랑케 같은 사람들은 군주정을 옹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지극히 군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군주 편향적이라고, 요즘 편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군주 편향적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처음으로 마르크스는 이 사람들이 비주류로 생각해서 한켠으로 밀어놨던 피지배 계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전면에 앞세웁니다. 예. 그래서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투쟁하는 피지배계급이 사회를 변혁하고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주장들이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주장이죠. 야,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래! 굉장히 고무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군주들,
그때 당시에 안 그래도 프랑스 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떨거지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을 엎음으로써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고 역사가 진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배 계급 입장에서는 마르크스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가 이동해서 다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요시찰 인물이 됩니다. 예. 랑케와는 정반대적인 입장이죠. 랑케는 군주들의 그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역사학자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마르크스는 거의 모든 군주들의 요시찰 인물이었다. 예. 참 대조되는 부분이. 어찌되었든 지배계급의 착취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끌어온 사상적인 토대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유물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물질 있고 사람 있다. 네. 이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다. 사람의 사회, 사람의 문화, 사람의 무슨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이 존재하고 난 이후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유물론이에요. 그리고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사관이 유물사관입니다. 예. 이 유물사관이 결국에는 1900년대 초반에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 거의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사상적 토대를 이루었던 공산주의 이론의 그 토대를 제공하는 그 사관이 바로 유물사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철저히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즉 19세기 중반의 유럽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엄청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부의 편중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한쪽에는 공장을 소유하고 돌리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너무 작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거의 노예 취급을 받아가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그 경제 격차가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참을 수 없는 울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르크스였어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해서 자신의 유물사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물사관의 스펙트럼으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수많은 노동자 계급들에게 있어서 그의 이론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유물사관의 사상적 토대는 유물론. 그리고 인식의 토대를 구성하는 거는 그 방법론은 인식의 토대를 구성하는 방법론은 변증법을 사용했습니다. 변증법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정반합이에요. 뭔가 그 당시 정설로 여겨지는 학설이 있으면 그 정설을 뒤집는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고 이 두 이론들 가운데 충돌을 통해서 자웅을 겨루다가 뭔가 이렇게 합치점을 찾게 되면은 그 둘이 융합해서 전혀 새로운 이론, 그러니까 합이 된 이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반합은 굉장히 정과 반 가운데에 굉장한 투쟁이 일어난 후에 그런 다음에 그 투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뭔가 새로운 이론이 주창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변증법적 이제 논리 전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변증법이 유물사관에 그대로 들어와요. 정설로 여겨지는 지배계층이 있고 그리고 그 지배계층에 반하는 피지배계층이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등, 그게 바로 정반합이고 그리고 유물사관이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 여기면서 운명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서구 사회의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 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이다 라고 외치는 마르크스의 이런 유물사가는 당시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현상과 더 나아가서 지난 역사의 사실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마르크스만의 개똥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이 유물사관에 껴맞출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계급 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효과적인 설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성급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방대한 역사의 투영화로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당 부분의 역사의 현상들을 유물사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역사 법칙으로서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권력을 갖는 지배계층에 대해서 착취당하는 피지배계층들이 충돌하는 혁명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고 그렇게 인간은 진보해 간다라고 믿었던 마르크스. 한때 그의 유물사관은 지구의 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투쟁의 역사를 받아들였던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주장이 그의 착각이었다라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노동자들의 착취를 가슴 아파하던 마르크스는 그들을 해방시켜줄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물사관을 완성시켰어요. 그러한 안타까움 가운데서. 그것이 노동자들 가운데에 해방감을 주는 효과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발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급 투쟁을 통해 자본과 계급을 몰락시키고 노동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토피아의 건설을 꿈꿨던 마르크스의 꿈은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물론적 관점 그리고 착취당하는 계급에 대한 그의 관심은 자본주의의 맹점을 보완하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죠. 케인즈가 주창한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의 모체는 뭐냐면은 지나친 자본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에요. 이거는 일반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이라든지 아니면 평등에 대한 열망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평등을 향한 열망, 그거를 반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완전히 몰락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를 비롯한 인간의 근간을 물질과 계급투쟁으로 본 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착취당한 노동자 계급을 향해서 가졌던 긍휼의 마음들이라든지 아니면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시도하고자 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마르크스가 그러한 급진적인 사상을 주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당시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빈부격차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한 명의 걸출한 공산주의 사상가를 배출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노동자 계급들은 단지 사용자 계급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던 시기잖아요. 급격하게 인간성을 잃어버렸던 시기. 그 시기에서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어찌 보면은 마르크스가 아닐까.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되찾고자 했던 것이 마르크스의 열망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빈부격차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급도 존재하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투쟁을 통해서 뭔가를 갈아엎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중 논리,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들이대거나 그렇게 해서 흑백 논리로 가지 말고 정말로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모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